아버지, 제발 살살해 주세요. 27살 캄보디아 여성 수파의 떨리는 목소리가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경상북도 예천군의 한적한 마을, 그곳의 뜨거운 사과밭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0살의 나이차를 극복하고 한국으로 시집온 그녀의 꿈은 이제 악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파는 메콩강 하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언니 오빠들과 함께 논밭을 뛰어다니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7남매를 키우기엔 부모님의 농사로는 늘 부족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반짝이는 도시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은 수파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마을 중매인을 통해 소개받은 한국 남성 이도윤은 사진 속에서 선량해 보였습니다. 그보다 20살 많았지만 경북 예천에서 대규모 과수원을 운영한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캄보디아를 찾아왔을 때 서툰 캄보디아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순박해 보였습니다. 과수원 사진을 보여주며 사과꽃 향기 좋은 곳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혼자 계신 아버님을 모신다며 아버님도 성품이 온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처음 예천에 도착했을 때 수파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과수원에 탐스럽게 반짝이는 사과들. 시아버지 이병철 어르신은 친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굵은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던 그 온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첫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서툰 한국말을 위해 밤마다 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엔 예천의 명소들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집안일 하나 시키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음식만 해주셨습니다. 그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름 과일 수확철이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사과 판매를 위해 도시로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파야 미안하다. 사과철이라 바빠서 며칠 더 나가야겠다. 아버지 모시고 잘 있어라. 처음에는 이틀 정도였던 외박이 점차 일주일씩으로 늘어났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이병철 할아버지 두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시아버님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상하고 다정했던 그분의 시선이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넣을 때면 어디선가 나타나 멀찍이 서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를 걱정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는데 그 눈빛 속에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보는 따뜻한 아버지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짐승 같은 끈적하고 불쾌한 감정이 그 시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변화의 첫 신호는 어느 무더운 저녁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사흘째 집을 비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오이 냉국과 김치찌개를 끓이며 캄보디아 고향의 밥이 그리워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시아버님이 언제 왔는지 바로 제 등 뒤에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가까이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바싹 붙어서 말입니다.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날로 느는구나.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에 굵직한 손을 올렸습니다. 격려의 의미로 툭툭 치고 지나가는 가벼운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두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듯 지그시 누르며 한참이나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몸을 음미하듯이 말입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점점 더 깊숙이 제 목덜미 쪽으로 스며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한국 문화가 원래 이런 걸까?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불쾌감과 공포감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몸을 움직여 그분의 손길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분은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참 고생이 많다. 우리 며느리가.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자상한 톤이 아닌 무언가 끈적끈적하고 음흉한 느낌이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지만 그날 밤 내내 그 손길의 감촉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님의 이상한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이면 마치 사냥꾼처럼 저를 노리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다가왔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옆에 바싹 붙어 앉으려 했고 빨래를 넣을 때면 뒤에 서서 한참이나 저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어도 복도를 서성거리거나 방문 앞을 몇 번씩 지나다녔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헛기침을 크게 하기도 하고 문고리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습니다. 수파야, 잠들었나? 한밤중에 문 밖에서 이런 소리를 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답을 하자니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반응을 안 하자니 더 오래 그곳에 있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점점 숨막히는 감옥처럼 변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언제 돌아올까 하며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이 돌아와도 시아버님은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소의 자상한 아버지로 돌아갔습니다. 아, 도윤이 왔구나. 고생 많았다. 수파가 참 잘해줘서 내가 편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마치 모든 것이 정상이었던 것처럼 행동하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가장 두려운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님이 저를 과수원의 사과창고로 부를 때였습니다. 수파야, 창고 정리 좀 도와줘라. 혼자서는 힘들어서. 어느 무더운 오후 시아버님이 저를 사과창고로 부르셨습니다. 과수원 한쪽 끝에 있는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높이가 사입는 좋게 되어 보이는 육중한 철문이 달린 한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사과 상자를 정리하거나 창고 안을 청소하는 것쯤은 며느리로서 당연히 도와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축구장 반만한 크기에 온통 붉은 사과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몇 개만이 어둠을 겨우 밝히고 있어서 구석진 곳은 캄캄했습니다. 달콤한 사과 냄새와 차갑고 눅눅한 흙바람이 뒤섞여 기묘하고 불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 아버님, 뭘 정리하면 되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대답 대신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들어온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쿵, 육중한 철문이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찰칵하는 쇠사슬 소리까지. 아버님, 왜 문을? 저는 급히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인자하고 자상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욕망에 번들거리는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의 얼굴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아무도 오지 않는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아. 그분의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던 음성은 사라지고 거칠고 음흉한 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분이 저를 향해 성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높다란 사과 상자 더미뿐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하지 마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자상한 시아버님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그 얼굴에는 이제 짐승 같은 욕망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 평소의 따스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는 시선만이 남아 있었다. 조용히 해. 어차피 아무도 안 들려. 그의 목소리도 전혀 낯설었다. 익숙했던 부드럽고 자애로운 음색은 사라지고 거칠고 음흉한 소리만 가득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가 달려들자 나는 온몸으로 저항했다. 두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어내려 애썼지만 오랜 농사일로 다져진 그의 몸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나의 가녀린 힘으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도윤 오빠의 아내예요. 절규하며 말했지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언급하자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그 바보들이 뭘 알겠어? 어차피 지금 여기 없잖아. 저는 발로도 차보려고 했습니다. 있는 힘껏 그분의 정강이를 겨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사일로 단련된 남자의 완력 앞에 27살 캄보디아 여성의 저항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아프다고요? 놓아주세요. 그분은 제 두 손목을 한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목이 비틀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목뼈가 부러질 것 같은 아픔에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쇠고랑처럼 단단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누군가 도와주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이 엉망이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아무나 와서 저를 구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우는 모습을 보며 더욱 흥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지는 그 숨결이 역겨웠습니다.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여긴 창고 벽이 두껍고 밖에 아무도 없어. 소리가 새어나가지도 않아. 그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사과 창고는 과수원 끝자락에 혼자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까지도 500엠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꺼운 벽돌로 지어진 창고 벽은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팔을 물어뜯기로 했습니다. 이빨로 있는 힘껏 물었습니다. 피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분이 아야 하고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더러운 년이 어디 감히 물어. 잠시 틈이 생긴 사이에 저는 몸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화가 난 그분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제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딱
뺨을 때리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귀에서는 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비린 맛이 입안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힘으로는 당할 수 없지만 마음만큼은 져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돼요. 아버님은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저항하자 그분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사과 상자 더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머리가 빠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프다고요. 머리채 놓아주세요. 하지만 그분은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뽑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아파서 또다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손톱으로도 핥히어 봤습니다. 그분의 얼굴과 목을 있는 대로 핥히었습니다. 제 손톱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필사적인 힘으로 핥히자 그분의 얼굴에 빨간 자국이 났습니다. 손톱 사이에 피가 묻었습니다. 가만히 안 있을래. 그분이 주먹을 들어 제 얼굴을 또다시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때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턱까지 얼얼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깐 정신이 흐릿해졌습니다. 눈앞에 별이 번쩍였습니다. 그 틈에 그분은 저를 사과 상자 더미 위로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무릎부터 꺾여서 사과 상자 더미 위로 넘어졌습니다. 단단한 사과 상자들이 무릎과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모서리가 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엄마. 캄보디아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지금 제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 어머니가 해주시던 생선구이, 어머니의 자장가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사랑하는 오빠들과 언니들도 귀여운 막내 동생도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 차갑고 무서운 땅에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를 구해주세요. 무의식 중에 캄보디아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분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거친 사과 상자들이 제 등과 팔에 파고들어 따가웠습니다. 뾰족한 모서리들이 살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훨씬 큰 공포와 절망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며느리였던 제가 지금은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다니.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저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상하게 굴지 않을게요. 제발 놓아주세요.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물적인 욕망만이 불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빌수록 오히려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빈다고 소용없어. 너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그분이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들어본 웃음 중 가장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악마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부터 생각했어.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구나. 지금까지의 자상함은 모두 가면이었구나. 저를 이용하기 위한 연기였구나. 처음부터 그러실 작정이었던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멀쩡한 아들을 캄보디아 여자한테 장가 보냈겠어?
모든 건 계획이 있어서 한 거야. 그분의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제 결혼도, 제가 이 땅에 온 것도, 모든 것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였다니. 저는 완전히 속은 것이었습니다. 제 울음소리는 높이 쌓인 사과 상자 더미들에 부딪혀 그대로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창고 밖으로는 한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정말로 완벽한 지옥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제 비명을 들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이런 것쯤은 알아야지. 그분이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이것이 제 교육의 일부라도 되는 양말입니다. 정말로 역겨웠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교육이라고 말하다니. 저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목이 완전히 쉬어서 나오는 것은 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목구멍이 칼로 그은 것처럼 아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정말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바람 소리였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 대비가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저 밖에서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창고 안에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로 마지막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 곳곳이 아팠습니다. 뺨은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서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손목은 멍들어 시퍼렇게 변했고 무릎과 팔꿈치는 사과 상자에 긁혀서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절망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그 차갑고 어두운 사과 창고에서 저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까지. 이 낯선 한국 땅에서 품었던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도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탐스럽게 반짝이던 사과들은 이제 제게 지옥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그 사과들이 이제는 저의 고통과 치욕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달콤했던 사과꽃 향기도 이제는 역겨운 악취로만 느껴졌습니다. 시원한 바람도 아름다운 노을도 이 마을의 모든 것이 더러워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더럽고 추악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이었을까요? 2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오래였을까요? 해가 지기 시작해서 창고 안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분이 마침내 저에게서 손을 떼었을 때 저는 사과 상자 더미 위에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만 겨우 쉬고 있을 뿐 움직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손목과 팔 그리고 등에 난 상처들이 화끈거렸습니다. 사과 상자 모서리에 긁힌 상처가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는 마음의 아픔이 훨씬 더 깊고 쓰렸습니다. 이런 치욕을 당하고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누구에게든 말하면 너를 바로 캄보디아로 쫓아내버린다. 떠나기 전 그분이 던진 첫 번째 협박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너의 가족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캄보디아까지 찾아가서 너희 부모 형제들 다 해코지할 거야.
두 번째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이때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저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지만 캄보디아에 계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경찰이나 누구한테 신고라도 한다면 너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마지막 협박까지. 이때는 아예 구체적인 위협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무서웠습니다. 상상에 맡긴다는 것이 때로는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분의 말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알겠어. 네, 네.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크게 말해. 네, 알겠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 창고는 그날부터 제게 지옥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끔찍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따뜻한 저녁 공기가 들어왔을 때 저는 마치 지옥에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끔찍한 첫날이 지나고 나서도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이제 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넌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 내 소유야. 집안일도 하고 과수원 일도 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줘야 해. 남편 도윤이 다시 사과 판매를 위해 집을 비운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이 제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제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분의 개인 소유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깨워져서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침부터는 과수원으로 나가 사과를 따고 상자에 담고 사과 상자를 트럭까지 나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연약한 캄보디아 여성인 제게는 너무나 힘든 중노동이었습니다. 한 상자에 20kg씩 나가는 사과 상자를 트럭까지 날라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끌고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들고 가. 이런 것도 못하면서 뭘 먹고 살려고. 매섭게 호통을 치시며 몽둥이로 제 등을 때리셨습니다. 저는 울면서도 어떻게든 그 무거운 상자들을 들고 날랐습니다.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고 어깨와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리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굶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52kg이던 제 몸무게는 2달 만에 32kg까지 떨어졌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은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지옥 같은 사과 창고로 끌려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반복되는 그 시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내 말 잘 듣고 일 열심히 하면 굶기지는 않을 거야. 근데 말 안 듣거나 어디 도망가려고 하면 시아버님은 제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진짜 쇠사슬이었습니다. 개를 묶어두는 것보다도 더 굵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발목이 까져서 피가 나도 벗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그냥 도구였습니다. 말하는 농기구 정도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소나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빨리 못해. 이것도 못하면서 뭘 먹고 살려고.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과수원에서 부림을 받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붉은 사과밭은 그녀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갈라지고 피가 나도 쉴 수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보리밥 한 공기와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굶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몸무게는 20kg이나 빠져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아버님이 저를 과수원에서 노예처럼 수치심과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위로해주고 당장 달려가 아버지를 꾸짖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한참의 침묵 끝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야. 당신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일을 도와야지. 어머니도 없는데 아버지 혼자 얼마나 힘드시겠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아버지의 끔찍한 노예 부림을 가족의 의무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폭행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공범자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안위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른 척 해왔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덮쳤습니다. 이제 이 지옥에서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시아버지의 폭력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둘도 없는 효자와 인자한 아버지 행세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에 나가고 마을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좋은 평판을 쌓았습니다. 이병철 어르신네 며느리는 참 잘 일하더라. 부지런하고 순종적이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울었습니다. 노예처럼 부림당하는 참상을 세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증과 여권을 되찾기 위해 시아버지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수원 일을 나간 틈을 타 수파는 손으로 장롱을 뒤진 끝에 낡은 나무 상자에서 여권과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품에 숨기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과수원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선착장에서 육지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정신이야?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난 당신 아내 아니야. 이런 지옥에서 더는 못 살아. 하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억지로 차에 태우려 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결국 끌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수파, 제발 이러지 마. 당신이 떠나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끝까지 자신의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을 놓아버렸습니다. 다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간 후 시아버지의 감시와 노동 강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발목에 쇠사슬까지 채워져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과수원에서 노예처럼 부림당했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이 고통을 끝낼 방법은 오직 죽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은 때로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수파는 어느 날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악마들에게 아무런 죗값도 치르게 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은 진정한 패배였습니다. 평생을 희생하신 캄보디아 부모님과 행복을 빌어주던 동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강한 생존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돈도 힘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은 억울함과 분노뿐.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명백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사진과 녹음, 과수원에서의 혹독한 노동과 폭력, 그들의 폭언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카메라나 녹음기를 구할까요? 감시가 삼엄한 상황에서 몰래 증거를 남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끔 음악을 들으며 일한다는 것을 알고 라디오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일하면서 캄보디아 노래라도 들으면 고향 생각도 나고 힘이 날 것 같아요. 며칠을 졸랐더니 결국 낡은 라디오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라디오가 아니었습니다. 안에 작은 녹음 기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욕설을 퍼붓는 소리, 폭행하는 소리, 성추행하면서 내뱉는 더러운 말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또한 몰래 휴대폰으로 과수원에서의 혹독한 노동 장면들을 찍었습니다.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 상처투성이가 된 손과 발, 앙상하게 마른 몸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희망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과수원의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홀로 작은 과수원을 운영하시는 분으로 가끔 담벼락 너머로 안쓰럽게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몰래 물 한 컵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내가 다 보고 있다. 저것들이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더구나. 박 할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손을 꼭 잡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힘내라, 아가야. 하늘이 다 보고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저 나쁜 놈들이 벌받을 날이 올 거야. 따뜻한 위로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 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제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묻지 않으시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눈을 피해 담벼락 너머로 따뜻한 음식이나 약초를 건네주셨습니다. 수파는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라디오는 몸의 일부처럼 항상 함께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흉한 협박, 남편의 비겁한 변명, 그들이 저를 노예 취급하는 모든 순간들이 차곡차곡 기록되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캄보디아어로 쓴 일기장에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죄를 입증할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점점 교활해졌고 제 작은 변화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울기만 하던 제가 언젠가부터 몰래 무언가 적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너 뭔가 수상하구나. 무슨 꾀라도 부리는 게냐? 날카로운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가장 아찔했던 순간은 제 잠자리를 예고 없이 뒤졌을 때였습니다.
이를 게을리한다며 화를 내며 이불과 옷가지를 마구잡이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든 라디오와 일기장을 이불 속 깊숙이 숨겨뒀지만 만약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한참 뒤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혀를 차며 나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안전한 곳에 증거를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틈을 타 담벼락 밑으로 오신 할아버지에게 녹음기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부디 이것 좀 맡아주세요.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증거가 쌓여갈수록 마음속의 용기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박 할아버지에게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구에 사는 조카가 인권 변호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박 할아버지는 작은 쪽지를 건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박은영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심장이 아침부터 세차게 뛰어댔습니다. 오늘 제 운명을 바꿀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후 2시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세련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바로 박은영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관광객인 척 과수원 구경을 하는 척하며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심 없이 관광객들에게 과수원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사과가 어떻게 자라는지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변호사님의 자연스러운 연기에 시아버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과수원 한쪽 구석, 사방이 트여 있어 누가 다가오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곳에서 마침내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변호사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수파 씨. 박 할아버지께 모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를 보여주시겠어요? 주위를 살핀 뒤 품속에 숨겨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모든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작은 휴대용 기기로 파일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특히 과수원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사진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현대판 노예 제도입니다. 수파 씨, 정말 참기 힘드셨겠군요. 이 정도 증거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을 믿어주고 편에 서서 싸워주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 지옥 같은 과수원에서 안전하게 빼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인권단체와 연계하여 보호시설에 머물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곧바로 시아버지를 강제 노역과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남편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화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과수원이 너무 신기해서요. 서울에서 관광 온 사람인데 이런 곳은 처음 봐서.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넘기고 변호사님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돌아가기 직전 악수를 하며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새벽 3시 터미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탈출의 날이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까지의 며칠은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순종적인 며느리 행세를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의심을 사서는 안 되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 밤이 되었습니다. 발목의 쇠사슬을 몰래 풀어야 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숨겨둔 작은 철사로 자물쇠를 따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새벽 2시 30분 간신히 쇠사슬을 풀어낸 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터미널까지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맨발로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자갈에 찢어져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은 환각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침내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 숨겨진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조용히 엔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파 씨, 이쪽으로. 박은영 변호사님과 함께 온 인권단체 활동가들이었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며 차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수파 씨. 이제 다 괜찮아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차는 조용히 어둠을 뚫고 예천을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 지옥 같은 마을을 바라보며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머물게 된 곳은 대구의 인권보호센터였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고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발목에 채워져 있던 그 무거운 쇠사슬이 없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박은영 변호사님을 통해 시아버지를 정식으로 고소했습니다. 강제노역, 상해, 성폭행 등 여러 혐의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길거리에서 날뛰며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이라고 욕을 해댔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제 사건은 곧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대판 노예제도, 과수원 노예 며느리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아버지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 돕는 게 당연하다. 요즘 외국인들이 너무 버릇없다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시아버지와 방청석의 남편을 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저를 돈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부도덕한 외국인 며느리로 몰아갔습니다. 가정 내에서 며느리가 일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증인을 강제로 노동시킨 것이 사실입니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제 인생을 바꾼 그날들의 기억을 최대한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과수원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밥도 하루에 보리밥 한 공기뿐이었고
조금이라도 쉬면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발목에는 쇠사슬을 채워 도망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정이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은영 변호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는 목숨을 걸고 모았던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으른 년이 빨리 못해? 밥 안 주고 굶겨 죽일까? 시아버지의 독한 목소리와 채찍 소리, 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과수원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 상처투성이의 손과 발, 앙상하게 마른 몸의 사진들을 본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법의학 전문가의 감정 결과 모든 증거가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불려나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가 평소 게으르고 불만이 많았으며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반대 신문 앞에서 그의 거짓말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아내의 발목에 채워진 쇠사슬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몇 주 뒤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법정은 유난히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시민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병철. 피고인은 자신의 며느리를 현대판 노예로 부리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주문. 피고인 이병철을 징역 7년에 처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이 안 된다. 며 소리치며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방청석의 남편은 잿빛이 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많은 기자들과 저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화사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는 박 할아버지와 박은영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두 분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변호사님 덕분에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강제 노역을 방조한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과수원도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캄보디아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공항에서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겪었을 끔찍한 시간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일어선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용감했구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러움을 모두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마침내 온전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제 이름 수파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구의 작은 캄보디아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가게 간판에는 한글과 캄보디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숲안의 작은 식당 마이너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구의 봄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제 식당은 맛있는 캄보디아 요리로 소문이 나서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눈물 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숲안의 작은 식당을 당당하게 운영하는 사장님이자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늘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처럼 식당 운영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인권센터에서 만난 활동가들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다른 외국인 여성들에게도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식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뒤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 여성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당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한국말을 공부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타향살이의 서러움을 함께 달래주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식당 앞 작은 화단에 꽃을 심으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제 이름 수파로 이곳 대구에서 저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수파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낸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사회가 더 이상 약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파의 용기 있는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메시지들이 모여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또 다른 수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울림이 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